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똥 한 번 누는데 스무냥. 옛날에 방학중이라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동네를 지나는데 뒤가 급해서 무턱대고 아무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요? 심술맞게 생긴 주인이 나와 위아래를 훑으며 물었답니다. 지나가던 길손입니다. 급해서 그러니 뒷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쓰는 건 어렵지 않소만 돈을 내야 하오. 똥 누는데 돈을 달라고요? 방학중이 툴툴거리자 주인이 문을 쾅 닫으며 말하였어요. 싫으면 말고. 똥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으니 별 수 있나요? 방학중은 다시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뒷간 빌리는 값이 얼마요? 20냥이요. 방학중은 주머니를 끌러 20냥을 내주고는 불이 나게 뒷간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똥을 싸고 생각하니 주인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똥 한 번 누는데 20냥이나 받다니 고약하다 고약해. 방학중은 문을 걸어 잠그고 뒷간에서 나가지 않았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얼른 나오시오. 뒷간에서 뭘 하는 거요? 방학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어요. 아직 멀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슈. 아들이 똥이 마렵다고 동동거리자 주인은 소리를 질렀지요. 빨랑 나오시오. 호호 참, 아직 20냥어치를 못 누웠으니 조금 더 기다리슈. 화가 난 주인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문이 열릴 턱이 없었지요. 방학중이 저녁이 되도록 뒷간에서 나오지 않자 주인은 애가 탔어요. 식구들이 뒤가 마렵다고 난리니 제발 좀 나오시구려. 네, 아까 받은 돈은 돌려주겠소. 그러자 방학중이 큰 기침을 하더니 말하였어요. 그것 가지고 되겠소?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40냥을 주시오. 뭐라고? 40냥? 이런 날도둑 놈을 봤나? 주인은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답니다. 급하다더니 아직 참을 만한가 보구려. 그럼 내일 아침에 봅시다. 방학중은 불어 드르렁 드르렁 코고는 소리를 내었어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주인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나와요, 나와. 아들을 똥싸개로 만들 수가 있나. 주인은 할 수 없이 말하였지요. 줬소, 내가 졌소. 40냥을 줄 터이니 어서 나오시오. 그제야 방학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뒷간에서 나왔답니다. 도깨비 효행다리.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으니 이 다리를 동네 사람들은 도깨비 다리라고 부른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밤수교가 놓여 있으며 행랑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 다리를 도깨비들이 사흘밤 동안 놓았는데 그 사흘밤 동안에는 돌을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으며 아무리 심한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길목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옛날 많은 선비들이 왕래했는데 동민들은 이 다리에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에는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요. 옛날 낙동강 상류까지 배가 왕래하던 시절, 많은 배들이 물건을 싣고 부산에서부터 이곳까지 자주 다녔으며, 이 강가에 배를 메어 지금도 이곳을 여진이라 부른답니다. 나루터가 생기니 자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응당 장터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오는 소금배가 여진에 당도하게 되었답니다. 그 배 속에서 초라하게 옷을 차려입은, 그리고 풍상에 시달렸으나 생김새가 제법 괜찮은 여인이 어린 계집애를 하나 손에 잡고 나루를 향해 내려왔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이리로 오게 된 것이랍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인은 이 나루에다 주막을 차리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해랑엄이라 불렀어요.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이 해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해랑어미는 장사에도 열심이었고 동네에서도 인심을 얻게 되었으나 그 나이에 적적하게 지내기는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딸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전념하여 뭇 호라비의 청혼도 거절하고 오로지 돈벌이와 해랑이를 키우는 데만 힘을 썼지요. 지성이면 감천인지 해랑이는 점점 예쁘고 마음씨 착하게 커가고 해랑어미는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답니다. 언간 여진으로 흘러들어온 지도 10년이 되었어요. 해랑어미는 강 건너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대릴 사위를 보아 해랑을 혼인시켰어요. 사위를 보고 이제 한시름 놓은 해랑어미는 강 건너 땅에 농사 짓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연장을 들고 강을 건너가다가 건너 동네에 사는 호라비를 보게 되었지요. 해랑어미는 문득 자기 신세에 대한 외로움이 솟구쳤어요. 그 후로부터 강 건너 논에 갈 때마다 해랑어미는 그를 보게 되고 한층 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되니 해랑어미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지요. 그 둘은 남의 눈을 피해 밤에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밤에 외출이 잦자 해랑과 그의 남편은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행동을 주시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머니가 자유롭게 행동하시도록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물길이 세찬 내를 건너서 매일 건너 마을을 다니는 어머니에 대해서 사위와 해랑은 걱정이 되었고, 차차 날씨가 차가워져 그 내를 건너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리하여 해랑과 그의 남편은 의논 끝에 남몰래 강가에 가서 돌을 들어다가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하여 며칠 만에 다리를 밟고 쉽게 내를 건너가게 하였답니다. 그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식들의 양해를 얻어 재혼을 하게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며칠 밤 사이에 놓인 이 다리를 고맙게 건너다니게 되었고, 해랑과 그의 남편이 함께 놓은 줄 모르고 도깨비가 밤에 몰래 놓은 것이라 하여 도깨비 징검다리라고 불렀으나, 몇몇 사람들은 해랑이 놓은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후 새로 다리를 놓을 때 해랑교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으니, 지금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에 놓인 잠수교가 바로 이 효행의 다리랍니다. 남산골의 청렴한 선비들.
조선시대 숙종 때 한양 남산골에 이서우라는 선비가 살았답니다. 그는 다른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과거에 낙방했는데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기도 어려울 만큼 몹시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과거 급제를 목표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정월 대보름날 밤, 이서우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아침나절에는 눈발이 날리더니 오후부터는 날이 개어 하늘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떠올랐답니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불을 떼지 않은 방은 몹시 추웠지요. 그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책장을 넘겼답니다.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아침을 겨우 죽으로 때우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어 글을 읽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애처롭게 한참 글을 읽고 있을 때 벼랑간 열린 들창을 통해 뭔가가 날아들어와 방바닥에 툭 떨어졌답니다. 이서우는 깜짝 놀라 방바닥을 내려다 보았지요. 보자기에 싼 물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물건을 던져주고 갔지? 이서우는 들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서우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먹음직스러운 약밥 한 그릇이 들어있었던 것이랍니다. 아니, 어떤 분인지 고맙기도 하여라. 내가 온종일 굶은 걸 알고 귀한 음식을 던져주고 가다니. 이서우는 약밥을 먹다가 또 한 번 놀랐답니다. 약밥 속에는 은으로 만든 말굽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은 말굽을 처분하지 않고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하였어요. 그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답니다. 불굴의 노력으로 학문에 전념하여 이듬해에 마침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지요. 몇 해가 흐른 뒤 숙종은 정월 대보름날 밤에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몇 년 전 정월 대보름날 밤에 나는 평복을 입고 남산골을 찾아갔었소. 그때 어느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그런데 몇 길을 굶었는지 그 집 선비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더군. 나는 그 선비가 몹시 가여워서 수행하던 내관에게 약밥을 가져오라고 해 몰래 방 안에 던져주고 왔다오. 지금 그 선비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구려. 숙종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는 바로 이서우였어요. 전하, 그날 밤에 보내주신 약밥을 받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온종일 굶어 기운이 없었는데 약밥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과거에 급제해 전하를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이서우는 벅찬 감격으로 눈물이 글썽글썽 했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이서우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 선비가 그대라니 반갑구려. 그래, 약밥 속에 따로 들어있는 것이 없던가. 은말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해 여지껏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말굽을 가져와 보구려. 이서우는 임금의 명을 쫓아 은말굽을 가져다 바쳤어요. 숙종은 은말굽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그 은말굽이 틀림이 없군. 이 물건을 아직까지 간직하다니 그대는 과연 청렴한 인물이구려. 숙종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는 이서우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성종 때에도 임금이 신하에게 음식을 하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손순효는 도승지, 대사헌, 경상도 관찰사, 좌찬성 등을 지낸 명신이었는데 남산 밑에 있는 명례방에서 살았답니다. 그 역시 청렴하기로 소문이 나서 집에 아무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 값싼 술에 안주는 콩자반 나물만 내놓았지요. 어느 날 성종은 대궐 정원을 산책하다가 경회루에 들렀답니다. 경회루에서 남산 쪽을 바라보니 숲속에서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이 보였지요. 성종은 손순효가 남산에 살고 있고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여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저 세 사람 가운데 손순효가 끼어 있을 거야. 그래서 송종은 자신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관을 남산으로 보냈답니다. 한참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내관이 성종에게 아뢰었지요. 손순효 대감이 손님 둘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술은 막걸리에 안주는 겨우 참외 몇 조각이었습니다. 성종은 그럴 줄 알았다며 다시 명을 내렸어요.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손순효 대감에게 보내거라. 손 대감에게는 내일 내게 감사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전하라. 성종은 손순효가 청렴한 관리인 것을 알았기에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뒷날 손순효는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밤낮 없이 통곡하며 한 달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조 임금이 근심을 잊은 고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랍니다. 태조는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궁궐과 종묘 사직, 관할을 지었지요. 그리고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는 성도 쌓았어요. 태조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하였답니다. 이제 되었어. 나라의 기초를 세웠으니 내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겠지. 그러나 태조는 이내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내가 죽어서 묻힐 맷자리를 찾지 못하였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태조는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성을 쌓고 사대문을 낼 때 남쪽에 있는 관악산에 불기운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막을 비책으로 산 위와 남대문 앞에 연못을 팠답니다. 또한 불기운을 막으려면 남대문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숭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세로로 달았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 조상의 맷자리를 잘 써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직관들을 불러 명당 자리를 찾게 하였어요.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묻힐 좋은 맷자리를 구해야 해. 안 그러면 어렵게 세운 이 나라와 왕가가 번창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 태조는 이런 생각을 하니 초조하고 근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곧 용하다는 쥐관들을 불러 자신이 묻힐 명당 자리를 찾게 하였지요.
직원들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명당 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여러 달이 지나도 명당 자리를 찾았다는 좋은 소식은 들리지가 않았지요.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명당 자리를 찾기가 이리도 어렵고 힘들단 말인가? 태조는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들만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여봐라, 전국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대궐로 오라는 방을 써붙여라. 태조의 명의에 따라 전국에는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어요.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은 모두 대궐로 오라.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풍수지리에 밝아 땅을 볼 줄 아는 쥐관들이 대궐로 모여들었답니다. 태조는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죽어서 묻힐 좋은 맷자리를 구해주시오. 명당 자리를 찾아 내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오. 대궐 마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저마다 명당 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며칠 뒤부터 대궐로는 명당 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찾아가 보면 저마다 한두 가지씩 흠이 있었답니다.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의 경기도 구르시 쪽으로 떠났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명당 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태조는 또 허탕을 칠까봐 이번에는 신하들과 다른 직원들을 그곳으로 보내 알아보게 하였답니다. 전하, 틀림없는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태조는 신하들과 직원들을 앞세워 경기도 구르시 인창동에 있는 동구릉터를 찾아갔답니다. 직원이 찾았다는 명당 자리는 검암산 밑에 있었지요. 과연 좋구나. 틀림없는 명당이다. 드디어 내가 누울 자리를 찾았구나. 동구릉터를 둘러본 태조는 명당 자리를 확인하고 크게 기뻐하였어요.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넘게 되었지요. 고갯마루에서 가마를 세우고 쉬는데 저 멀리 동구릉 일대가 내려다 보였답니다. 태조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오랜 근심을 잊게 되었구나. 이때부터 태조가 가마를 세우고 쉬었던 고개는 근심을 잊은 고개라 하여 근심우 잊을 망을 써 망우고개라 불렸고, 망우고개가 있는 산은 망우산, 그 동네는 망우리가 되었답니다. 오진 양반, 안 오진 양반. 옛날 어느 가을에 아버지가 시집간 딸네 집에 다니러 갔지요. 그래 사돈네는 닭을 잡아 대접하려고 살코기를 잘 골라 한 그릇 차려서 얘야, 이건 너희 친정아버지 드려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켰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사랑에 가서 차마 친정아버지만 건더기가 많은 고깃국 밥상을 드릴 수 없어 시아버지 것과 바꿔놓았답니다. 친정아버지는 모처럼 딸네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자기 밥상의 국은 멀건 국물과 뼈다귀뿐이고 사돈 밥상에는 살코기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까닭을 모르는 친정아버지는 섭섭해서 꾸럭꾸럭 용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때 사돈은 연신 살코기 국을 먹으면서 사돈, 가을 딸기 참으로 오지지요
하면서 즐거워하니까 친정아버지는 오진 양반 오지고 안 오진 양반은 안 오지지요 하면서 그만 멀건 국물을 사돈 얼굴에 뒤집어 씌워 버렸대요. 어리석은 두꺼비. 하루는 두꺼비가 개를 한 마리 잡아왔답니다. 개의 모습은 매우 흉하였어요. 다리 둘은 길고 다리 여덟은 짧고 등에는 두꺼운 철갑을 덮어쓰고 있었지요. 두꺼비는 배가 고픈 참이라 개를 잡아먹어야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곰곰이 궁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놈을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옳지, 발이 많으니까 발을 하나씩 떼어 먹자. 두꺼비는 개의 발을 하나씩 떼어 먹으려고 하였어요. 이때 개가 내 발을 떼어 먹으면 내 몸이 가벼워져서 더 좋지 하고 빈정거렸어요. 두꺼비는 개의 말을 듣자 네가 좋아하는 대로야 해줄 수 없지. 그렇담 어쩌면 좋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를 괴롭히면서 자기 배를 채울까 하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놈을 구워 먹는 수밖에 없겠군. 두꺼비는 개를 집어 숯불에 넣으려고 하였답니다. 나를 불에 넣으면 따끈해서 더 좋지. 개의 말을 듣자 두꺼비는 숯불에 넣으려던 생각을 바꾸었어요. 네가 따끈한 게 더 좋다면 불에 넣는 대신 간장에 넣어 졸여 먹어야겠다. 두꺼비는 개를 집어 간장에다 넣으려고 하였어요. 좋아, 좋아. 이번에는 짭짤해서 좋지. 개는 좋아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말하였어요. 두꺼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놈을 골탕 먹일까 생각하다가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옳지, 좋은 방법이 있어. 이놈을 물에 넣으면 영락없이 죽겠지. 두꺼비는 개를 물에 넣으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개는 일부러 슬픈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꺼비는 옳다 됐다 하고 개를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개는 아이고, 이젠 살았군. 고맙다 두꺼봐. 하고 소리를 지르며 멀리 멀리 가버렸어요. 두꺼비는 어이없다는 듯이 큰 눈만 껌뻑이고 있었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 옛날 오부자와 그의 머슴인 돌쇠 사이에는 굳은 약조가 맺어져 있었답니다.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품삯을 한꺼번에 주고받기로 말이에요. 그러나 10년 하고도 이태가 지났어도 돌쇠는 동전 한 입도 받지 못하였지요. 오부자가 요리 핑계 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어 왔기 때문이지요. 돌쇠에게는 남모르는 무지개 꿈이 있었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품삯으로 제 땅을 장만하고 그 터전 위에 자기 땀으로 알뜰한 새살림을 꾸려보리라. 뒷마당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고 바구물 곁에는 수양버들을 떠다 옮기리라. 논밭을 기름지게 거두어 곱절의 수확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리라. 돌쇠의 가슴 속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어요. 또한 돌쇠는 남다른 어진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지요. 날이 새면 일찍부터 자기가 먹이고 부리는 황소, 날마다 다루는 연장, 길가에 난 이름 없는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 돌쇠는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사람들은 돌쇠가 황소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답니다.
누렁아, 힘들지? 좀 쉴까? 그러면 황소는 음매하고 꼬리를 쳤답니다. 밭갈이를 끝내고 나면 보습을 보고도 이러지요. 오늘도 혼이 났지? 용타용해. 내 이제 너를 깨끗하게 세수시켜주마. 그러고는 보습에 묻은 흙을 말끔히 닦아줍니다. 그러면 보습도 기뻐서 싱글벙글 웃는 듯 한결 더 반짝였지요. 돌쇠는 이 집의 말 못하는 식구들인 낙과 호미, 도리깨와 달구지도 이와 같이 소중히 다루고 알뜰히 거두어 주었어요. 돌쇠는 디울 안에 서 있는 백양나무와도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지요. 백양나무는 돌쇠가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오던 해에 제 손으로 직접 떠다 심은 것이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지요. 기쁜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돌쇠는 개울 안으로 찾아가 백양나무와 의논하였어요. 백양나무야, 주인 영감은 올해도 내 품삯을 주지 않을 눈치인데 어떻게 할까? 더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끝장을 내고 말까? 그러면 백양나무도 굽히지 말고 굳세게 살라는 듯 가지를 흔들며 돌쇠의 힘을 복돋워 주곤 하였답니다. 오부자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곧잘 이런 소리를 내까리곤 하였지요. 우리 돌쇠는 나무랄 데 없는 일꾼이지요.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녀도 아마 우리 돌쇠 같은 일꾼을 얻기는 힘들 거외다. 올해에는 꼭 장가를 드리고 한미천 단단히 떼어줄 작정이지요. 보나마나 돌쇠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돌쇠더러 더 많은 땀을 흘리라는 수작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오부자의 가슴 속에도 남모르게 애타는 걱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돌쇠에게 약속한 품삯을 물어주기가 아까웠던 것이지요. 돌쇠가 들어온 다음부터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오부자는 이 재산 가운데서 돌쇠 몫을 떼어주기가 끔찍이 아까웠던 것이에요. 건불 한 오라기도 남에게 거저주라면 벌벌 떠는 오부자가 12회씩 밀린 품삯을 한꺼번에 내주자니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마침내 오부자는 꾀를 꾸며 냈답니다. 어느 날 한밤중이었어요. 오부자는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며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답니다. 오부자네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오부자는 괴짝을 열어젖히고 자, 다들 똑똑히 보아라. 이 속에 들어있던 금덩이가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다. 하고 발을 탕탕 구르며 여보 마누라, 무얼 꾸물거리고 있소? 빨리 가서 점쟁이를 불러오시오. 하고 소리쳤답니다. 오부자의 마누라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점쟁이가 불려왔어요. 산통을 흔들며 웅얼대던 점쟁이는 무릎을 탁 치며 알아냈습니다. 알아냈어요. 하더니 오부자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수군대었어요. 점쟁이의 귓속말을 들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거리던 오부자는 그래, 틀림없나? 하고 다짐을 하였어요. 틀림이 있다니요. 바로 그 녀석이래도요. 능청스러운 점쟁이가 말했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돌쇠란 놈이 내 금덩이를 훔쳤다니. 이놈, 이 발칙한 놈, 어디 혼 좀 나봐라. 오부자는 점쟁이와 함께 덤벼들어 돌쇠를 내리패기 시작했답니다. 이놈, 금덩이를 당장 내놔라. 네가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부자는 서슬이 펄에서 을러댔어요. 내가 훔치다니요. 난 안 가져갔소. 당장 벼락을 맞는데도 난 그런 일 없소. 너무도 원통하여 돌쇠는 주먹을 부르짖고 대들었어요. 이놈, 말 말거라. 그럼 점쟁이의 점괘가 틀리단 말이냐? 이렇게 콩 튀듯 팥 튀듯 하며 오부자는 또 몽둥이를 내둘렀어요. 게다가 점쟁이 녀석까지 덩달아 매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돌쇠를 두들겨 패던 오부자는 갑자기 몽둥이를 놓고 목소리를 낮추더니 고분고분 타이르듯 이렇게 말하였어요. 오늘 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목을 잘라도 시원치 않다. 그러나 네 처지가 가엾고 불쌍해서 크게 마음을 먹고 너에게 두 갈래 살 길을 열어주련다. 어떻게 할 테냐? 당장 금덩이를 내놓을 테냐? 그 금덩이 값어치만큼 3, 4년 더 머슴을 살 테냐? 어서 대답해 보아라. 이건 정말 날벼락이었어요. 멀쩡한 사람 보고 금덩이를 훔쳤다니. 거기다 지금까지 밀린 품삯을 이렇게 맹랑하게 때우고 앞으로 더 공짜 일을 하라니. 돌쇠는 눈에서 불이 일었답니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맺혀있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돌쇠는 이놈의 세상을 쳐부술 듯한 기세로 주먹을 들어 쾅 하고 땅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이 집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번개가 번쩍거리며 천둥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어요. 쩌르릉 대들보가 울고 움찔움찔 집 기둥이 흔들렸지요. 곡간문이 젖혀지며 벼썸들이 와그르르 쏟아져 나왔답니다. 벼랑간에 수라장이 된 집안은 금방 떠나갈 듯 소란해졌어요. 영문을 모르는 오부자와 점쟁이는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며 엉덩방아만 찧었답니다. 이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황소가 콧김을 씩씩 내불며 나서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난 본래 말을 못하는 짐승이요. 하지만 오늘만은 입을 다물고 배길 수 없어 한마디 하겠소. 금덩이를 감춘 것은 돌쇠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부자의 속임수입니다. 황소의 말이 끝나자 보습이 뚱기적거리며 나섰답니다. 나도 말 못하는 쇠붙이지만 오늘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소. 황소님 말이 옳소. 금덩이를 감춘 것은 오부자요. 나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러자 도리깨, 낫, 호미, 벼썸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나도 보았소. 나도 보았소. 하고 모두 입을 모아 증명하였어요. 그런데 참 별일도 다 많지요. 돌쇠 아저씨는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죄다 말하겠어요. 하고 난데없이 뒷길에서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몸뚱이에 묻은 재를 툭툭 털며 나온 금덩이는 오부자와 점쟁이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바로 저 녀석들이 어제부터 뒤쪽 골방에서 쑥떡 공론을 합디다. 그러더니 어젯밤 남들 다 잠든 새에 나를 괴짝에서 꺼내다 잿더미 속에 감추었지요. 돌쇠 아저씨를 도둑으로 몰아 꼼짝도 못하게 만든 다음 돈 한 푼 안 주고 한평생 부려먹으려고 말이에요. 금덩이의 말이 떨어지자 집안은 성난 목소리로 떠들썩해졌답니다. 모두들 저놈들을 당장에 요절 냅시다 하며 주먹을 내둘렀지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죄다 내려다보고 있던 백양나무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왕 일이 이쯤 된 바에 오늘 아주 결판을 내기로 합시다. 도대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 말들 해보시오. 그러자 금덩이가 선뜻 나서면서 말하였어요.
그거야 뭐 물어보나 마나죠. 돌쇠 아저씨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집에 태어났겠소. 그러니 나의 진짜 주인은 돌쇠 아저씨지요. 황소들도 앞다투어 나섰답니다. 우리에게 구수한 여물을 끓여주고 싱싱한 풀을 뜯게 한 것도 돌쇠 아저씨입니다. 추울 새라 더울 새라 우리를 보살펴 준 것도 돌쇠 아저씨지요. 그러니 누가 우리 주인이겠어요? 당연히 돌쇠 아저씨지요. 보습과 도리깨, 낫, 호미도 거들었어요. 우리들도 돌쇠 아저씨 편입니다. 우리들이 탈나지 않게 돌봐주고 무디지 않게 다루어준 것도 돌쇠 아저씨입니다. 우리는 돌쇠 아저씨의 손길이 닿을 때에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벼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돌쇠 아저씨지요. 이상마다 돌쇠 아저씨의 소중한 땀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겠소? 돌쇠 아저씨를 빼놓고 말이에요.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백양나무가 입을 열었어요. 옳습니다. 옳아요.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 같았던 오가는 사실은 아무 맥도 못 추는 가짜 주인입니다. 저놈은 남의 피땀을 빨아먹는 재간밖에 없는 놈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은 놀고 먹는 오가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돌쇠 아저씨입니다. 오부자의 낯짝은 해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리고 말았답니다. 오부자는 살금살금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대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어요. 뒤늦게나마 관가에 일러 바치려고요. 점쟁이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답니다. 그러나 대문의 문고리를 잡자마자 도리깨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어깨 쪽지를 보기 좋게 후려 갈겼어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이번에는 부엌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어느 틈에 보습과 호미와 낫이 시퍼런 나를 번뜩거리며 앞을 막아버렸답니다. 오부자와 점쟁이는 뒷걸음을 쳐 이번에는 뒷문으로 달아나려 하였어요. 그러자 황소의 드센 뿔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렸지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담장을 뛰어넘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지 백양나무가 긴 가지로 이들의 아랫도리를 힘껏 후려갈겼어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담장에서 나가떨어져 뒹굴었답니다. 이때 기둥에 걸려있던 동아줄이 스스로 풀려 나오더니 오부자와 점쟁이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백양나무가 모두를 둘러보며 물었답니다. 여러분, 저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리깨와 보습, 호미와 낫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당장에 파김치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러자 황소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답니다. 아니요, 내 뿔로 당장에 요조를 내주겠소. 이번에는 벼섬이 황소를 막아 나섰어요. 아니요, 우리가 납작하게 눌러주겠소. 모두가 제게 맡겨달라고 야단들이었지요. 지금까지 말이 없던 달구지가 덜커덩 굴러오더니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럴 게 아니라 내게 맡기는 게 졸성 쉽군요. 이놈들을 강 깊은 물에 장사 지내게 말이에요. 달구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모두들 달구지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였답니다. 이왕이면 물고기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부자와 점쟁이는 두엄 달구지에 실려 이 집을 떠났답니다. 잠시 뒤 강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나마나 오부자와 점쟁이를 집어던지는 소리였지요. 이날부터 돌쇠는 이 집의 버젓한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의 손때가 묻어있고 귀중한 땀이 스며있는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이지요. 위태로운 마당에서 돌쇠를 건져준 이 집의 말 못하는 식구들도 이날부터 더 부지런히 신바람이 나서 일해주었어요. 그러나 돌쇠는 오부잔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 품삯만큼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10여 년의 머슴살이를 하며 꾸어오던 돌쇠의 무지개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성종을 만난 최승로.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 삼국을 통일할 즈음의 일이랍니다. 태조는 신하들과 함께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왕마마, 이 아이가 유교 경전에 발단은 그 아이옵니다. 태조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과연 총명하고 영특해 보였답니다. 네 이름이 최승로라고 하였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최승로가 머리를 조아리자 태조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네가 공부한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한번 읊어보아라. 태조의 말에 아이는 거침없이 논어의 한 구절을 읊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인불지지불이면 불역군자호라는 구절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뜻이길래 그러느냐? 최승로는 찬찬히 제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이 구절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뜻이옵니다. 학문을 하는 자로서 저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구절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태조는 기특한 듯 활짝 웃었어요. 그래, 너는 학문을 하려는 것이냐? 예. 최승로는 당차게 대답하더니 말을 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학문을 통해 제 몸과 마음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허허. 태조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의 나이가 이제 겨우 12살이라고 들었는데 참으로 바른 마음과 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원봉성으로 들어와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라. 예? 최승로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원봉성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곳이었지요. 고려에서 내로라 하는 문장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다니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최승로가 엎드려 절을 하자 태조가 크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최승로에게 말 안장과 쌀 20섬을 내릴 것이다. 그 뒤 최승로는 열심히 학문을 닦았답니다. 광종이 과거를 실시하자 과거에 나가 급제도 하였지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최승로는 노여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981년 성종이 고려의 6번째 임금이 되었답니다. 성종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하였어요. 이 고려가 개국한 지 6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 나라의 체계가 제대로 잡혔다고 말하기 어렵소. 그러니 경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상소하도록 하시오. 성종의 명령에 어떤 신하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왕께서 별일을 다 시키시는군. 누가 아니라 나 앞으로 우리들을 무척 부려먹을 셈인 게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밝고 인품 또한 뛰어난 분이로구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최승로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최승로에게 성종의 명은 이렇게 들렸지요. 나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노라.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효와 충이었어요. 유교에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뜻하는 효는 임금에 대한 도리를 뜻하는 충으로 이어져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어버이를 섬기듯 임금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쳤지요. 그러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왕에 대한 신하와 백성의 도리만은 아니었답니다. 반대로 임금에게는 신하의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버이처럼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지요.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한 임금이다. 그런 임금이 신하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 묻는 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야.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옳은 것을 가려 뽑겠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뜻인 게야. 이렇게 생각한 최승로는 성종에게 올릴 상소를 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시무 28조라는 제목을 붙였답니다. 곧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읽게 되었지요. 성종은 시무 28조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럴수록 성종의 얼굴은 웃음으로 환해졌답니다. 봉이 남에 황이 난다는 게 나와 최승로를 두고 하는 말인가? 다음날 성종은 최승로를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시무 28조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하오.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도와주시오. 표주박의 돈, 불로수.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작고 초라한 마을에 여러 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요. 이 마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사는 황부자도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지요. 박영감은 나이 7순이 넘도록 황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어요. 젊어서부터 황소처럼 일을 한 탓에 이제는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 일도 하지 않은 놈을 우리 집에 그냥 둘 수는 없다. 당장 나가도록 해라. 소처럼 부려먹기만 하던 황부자는 박영감을 내쫓으려고 하였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영감의 외아들 차돌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을 하였지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황부자는 박영감이 자리에 눕자 쫓아내고 말았지요. 하는 수 없이 박영감은 남의 집 사랑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차돌이는 아버지에게 죽을 끓여드리려고 황부자에게 쌀을 얻으러 갔지요. 네 이놈, 새벽부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황부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쌀을 좀 빌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차돌이는 손을 싹싹 빌며 애원을 하였지요.
뭐라고? 이 녀석아, 쌀이라니? 네 아비가 진 빚만 해도 평생 갚아야 할 것이다. 어서 물러가거라. 황 부자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병이 난 아버지께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차돌이는 중얼거리며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팔아 겨우 쌀 반대를 샀지요. 차돌이는 서둘러 미음을 쑤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난 미음이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아버지, 어서 드시고 일어나세요. 네가 더 힘들 텐데 너도 먹으렴. 아버지는 차돌이가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차돌이는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쌀과 약을 샀답니다. 아버지는 워낙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병이 쉽게 낫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병이 심하던 어느 날이었지요. 지금이라도 플러스만 마시면 살아나겠는데. 에헤이,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구해보겠건만. 차돌이의 아버지를 보러 왔던 마을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차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로수라니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차돌이는 할아버지의 팔목을 잡으며 사정하였어요. 그것이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 산 넘어 12바위를 넘어서면 그 밑에 불로수가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불로수를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어요. 어째서 못 돌아왔는데요? 옛날부터 불로수가 있는 곳엔 100년 묵은 호랑이가 지키고 있단다. 그러니 모두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았겠느냐?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꼭 불로수를 떠오겠어요. 차돌이는 주먹을 꼭 쥐었답니다. 날이 밝자 차돌이는 표주박을 옆에 끼고 12바위를 넘기 시작하였어요. 울창한 숲을 지나서 산을 오르고 또 올랐지요. 낮과 밤을 잊은 채 쉬지 않고 12바위를 넘었답니다. 어흥!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차돌이는 순간 멈칫하였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나는 쪽을 쏘아보았답니다. 바로 니놈이로구나. 차돌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 앞에 우뚝 섰어요. 호랑이야, 나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불로수를 구하러 왔다. 어서 물러거라. 말 못하는 호랑이도 차돌이를 갸륵하게 생각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답니다. 차돌이는 기쁜 마음에 새파란 불로수를 한 바가지 떴지요. 그 사이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잠시 후 호랑이는 차돌이 앞에 등을 들이대더니 납작 엎드렸지요. 차돌이는 호랑이의 등에 엎여 12바위를 눈 깜짝할 사이에 넘었답니다. 호랑이는 차돌이를 집 앞에 내려놓았어요. 호랑이는 다시 고개를 넘어 돌아갔답니다. 이때 지나가던 황 부자와 마주쳤어요. 이 녀석, 대낮에 나무하러 가지는 않고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황 부자는 다짜고짜 호통을 쳤지요. 요즘 아버지께서 병이 나셔서 불로스를 뜨러 다녀오는 길입니다. 차돌이는 공손히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어요. 불로스라는 말에
황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불로수라니? 이놈, 그 불로수는 누구 허락을 받고 떠오느냐? 황 부자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쳤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2바위를 넘어서 또 오는 길인데요. 차돌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12바위를 넘었다고? 그 산은 내 산이란 말이다. 어서 그 불로수를 내놓아라. 황 부자는 바가지를 빼앗아 꿀꺽꿀꺽 마셔버렸지요. 차돌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리 내놓으십시오. 차돌이는 황 부자에게서 바가지를 다시 빼앗았어요. 그러다가 바가지에 있던 물이 반쯤 땅에 쏟아졌지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에서 불로수가 콸콸 솟아올랐어요. 차돌이는 신기한 마음에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금방 있었던 황 부자는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다만 검은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지요. 불로수를 빼앗아 마셨던 황 부자는 돌이 되고 말았어요. 차돌이는 불로수를 떠다 아버지께 드렸답니다. 정신을 잃었던 아버지는 불로수를 마시고 병이 나았어요. 잠시 후 마을에는 샘물이 넘쳐 황 부자의 집을 몽땅 삼켜버렸답니다.